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특집 경주마 시작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 이제 한개 분기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하지만 우리가 수익을 내기엔 여전히 충분한 시간입니다. 남은 하반기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게 오늘 특집의 주제입니다. 베테랑 기수 세 분께 한번 조언을 구해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남은 하반기에 세 분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유망 투자 종목들, 섹터들 한번 여쭤볼 예정입니다. 만약에 올해 이제 처음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아마 실망감이 굉장히 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튼튼하고 유망한 종목들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어느 특정 종목으로 막 엄청 쏠린다든지 아니면은 테마성 이런 것만 막 간다든지 이런 시장만 보다 보니까 실망감 좀 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우리 증시가 항상 이렇지는 않죠. 항상 이렇지는 않고 네. 시즌별로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연초부터 한 9월 정도, 8월에서 9월 넘은 시기까지는 성장성이 높은 쪽들이 강하게 워킹을 하다가 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2024년도 내년을 바라보고 실적을 바라보는 쪽으로 조금씩은 바뀌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가 가장 좋은 건데 왜 좋은 건지 아세요? 왜 좋은 건가요? 실적으로 되는 섹터는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실적이 되지 않는 섹터는 내가 조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그런데 실적이 되는 섹터는 내가 스터디만 하면은 좀 많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마이너스 분을 조금 윤택하게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주마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시장이 올해 지금까지와 같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인 거거든요. 이제 곧 3분기 실적 시즌 또 시작되거든요. 지금까지와 같을까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지금과 비슷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9월 달, 10월 달 계속 이제 어려운 시즌, 10월 달까지는 좀 어려운 시즌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 달 하면서부터 내년도 실적 전망 이제 추정치들이 나오기도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3분기 실적들이 발표를 할 건데 그런 실적 발표가 일단 시장의 기대치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충족을 하느냐 1번일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하반기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 수출이 증가하느냐 마느냐. 사실 올 초만 해도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다. 그리고 네. 반도체도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약간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왔었는데, 사실 미국 금리도 마찬가지로 사실 기대감 대비 뭔가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주가의 변동성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구간들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이미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비추세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완연한 방향이 나올 때까지 또는 어느 한 섹터가 주도 섹터가 나오는 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테마주나 또는 섹터 간의 트레이딩 구간이 당분간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갔던 미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박정현 팀장님? 작년부터 11번 금리를 올리는 동안 지금 투심은 오히려 더 뜨거워졌었거든요. 이 CNN 그 탐욕과 공포지수 있잖아요. 극심한 탐욕이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공포로 좀 돌아선 그런 상황인데 예. 미국 증시 그러면 이제 끝물인 겁니까? 어떻게 봐요? 사실 과거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정말 왔다 갔다 하죠. 빅스 지수가 또 왔다 갔다 하듯이 또 이제 주식도 같이 움직이는 건데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네. 사실 과거에 한 70년의 어떤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8월과 9월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 9월에 FOMC의 또 그 점도표 또는 9월에 이제 연준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전망치가 네. 또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또 시장을 흔들어 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좀 주춤함이 좀 있지만 네. 만약에 또 통계를 얘기를 한다면 10월, 11월, 12월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부터 수급이 좀 돌면서 다시 좀 화랑을 찾는 그러한 과거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계를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박현상 팀장님하고 또 황윤 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실적과 네.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냥 단순한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투자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그 기반은 이제 저도 이제 실적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10월과 11월, 12월은 어떤 기업의 어떤 실적을 좀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 팀장님은 아까 테마가 계속 간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테마들에도 네. 그냥
말도 안 되는 테마 있잖아요. 뭐 초전도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단 며칠 안에 끝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테마. 예를 들어서 프리 어닝 시즌 앞서서 그 실적이 우리가 트래킹되는 단계 때 주가가 더 많이 오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일종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항상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적으로 10월, 11월 달 넘어갈 때 대부분 이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상반기 봤는데 코리아 주식은 실적 보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테마성을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인물 관련이라든지 혹은 무슨 여러 가지 정책 관련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돈을 번 투자자분들은 실적 보고 하셨으면 더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일수록 내년 지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2023년도 9월, 10월, 11월, 12월 4분기는요. 네. 대부분 2024년도를 생각하는 시기거든요. 어. 그래서 10월 달 같은 경우는 3분기 추정치를 보면서 움직이긴 하지만은 네. 4분기에는 4분기 실적을 잘 안 봅니다. 안 보고 내년의 실적 성장성을 보게 돼요. 오. 이게 항상 그래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년을 땡겨왔다? 그럼 이제 지금 땡겨왔던 거 하도 우리 뭐라 그러시니까 네. 그것 때문에 안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내년 거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섹터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멀리 봐야 되는구만요.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한미 금리 차는 사실 역전을 넘어서 지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부 전문가들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뭐 올해 우리 시장 지금 하반기 들어서 외국인들 뭐 거의 안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외국인들 투심이 앞으로 뭐 연준이 또 금리를 올린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건가? 이거 걱정이 되는데. 네, 그렇죠. 지금 사실 FMC의 어떤 전망치를 보게 되면 지난 6월 FMC와 확연하게 변했던 부분이 네. 지금 뭐 이제 최근에 어떤 시장의 그 변동성을 좀 야기시키지 않았나 하는데 뭐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에도 어떤 시장에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인상을 만약에 않는다 하더라도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책 당국에서 뭐 좀 면밀히 좀 조사 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의 지금 뭐 부동산 부채 뭐 여러 가지 좀 압박하는 요인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은 뭐 정말 그 고위 관료들님께서 좀 철저하게 좀 조사하신 후에 그다음에 뭐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금리 환경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자본이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오기 힘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좀 팽배하고 있어서 좀 국내 시장의 어떤 활력을 좀 찾기가 좀 네. 힘든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국도 이제 고금리, 그러니까 higher for longe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고금리가 더 연장이 될 거다라는 그 기조에 앞으로 하반기가 얼만큼 또 압박이 있을까에 대한 그리고 그 성장주들이 과거에 이제 고금리가 올라오면서 성장률이 많이 깨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 빅테크들 또는 성장주들이 하반기 때는 또 깨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조금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되고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이렇게 영어 써주니까 확실히 미국 주식 보는 것 같아요. 예. 자주 좀 써주세요. 예, 제가 연습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부터는 누가 먼저 부러지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는 튼튼하다 그러는데 이제 워낙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라는 거고 우리는 뭐 금리는 별로 그만큼 올리지는 않았지만은 경제가 지금 뭐 수출이나 이런 게 충분히 받쳐주고 있느냐가 고민인 것 같은데 황 팀장님 보실 때는 누가 먼저 부러질 거라고 보세요? 누가 먼저 부러지냐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요. 그거를 사실 예측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은 오만하다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가장 좀 여기 방송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금리 환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파트장 입구에서 춤춰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사실 계속 나왔고 네. 사실 부동산발 리스크는 사실 제가 PB센터에 있으면서 매년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항상 주식시장이든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때가 그랬었고 그리고 올 상반기에 SVB 사태가 그랬었고 정말 기존에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 때 갑툭튀했을 때가 정말로 리스크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금리 환경에서의 그 어떤 리스크가 올해 초에 있었던 SVB 사태로 끝나느냐 네. 또는 앞으로 이 고금리 환경이 더 지속되면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나왔을 때 그게 어떤 그 촉발돼서 그게 시장을 무너뜨릴까 그래야 사실 그러면 금리도
빠르게 내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노멀 하긴 하지만 계속 과거 사례들을 계속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게 2018년도에도 금리 인상기였었고 네. 계속 그다음에 지금 2018년 지금 시즌이 금리 인상기의 거의 이제 막바지였습니다. 근데 2018년 10월 달에 무역 분쟁이 굉장히 극에 달했었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뭐 증시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건 아니겠지만 그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휘청거리니까 태세 그때 금리 인하 기조로 태세 전환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그러면서 2019년도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안정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그때랑 경로는 비슷한데 사실 뭔가 아직은 눈에 보이는 또는 우리가 예상 가능한 무언가가 없죠. 그게 그래서 사실 계속 살얼음판이고 주식시장이 계속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식 투자자도 그렇고 채권 투자자들도 그렇고 지금 계속 뭔가 지르지 못하고 또 빼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지금 시장의 영향으로 계속 비추세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어디가 네. 갈 거냐 이거를 네. 뭐 미리 4분기부터 봐야 된다는 말씀들을 네. 주고 계신데 이제부터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잠깐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려면 네. 사실 지금 FOMC에서 고금리를 더 길게 끌고 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의 어떤 이 전망치보다 생각보다 또 금리를 인하를 시키는 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경기가 이제 부러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만큼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딜레마에서 어떤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의 어떤 전망치를 만약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한다면 여기서 적응해 나가는 그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 황 팀장님 2대8 가르마가 굉장히 반듯해 보인다. 소화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스크래치 좀 더 넣습니다. 예, 요즘에 좀 얼굴이 건강해지셨어요. 많이 건강해지세요. 예, 까만기가 좀 얼굴도, 없어졌습니다. 조금 하얘지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분기 누가 왕이 될 제목이냐 세 분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섹터들 저희가 좀 미리 좀 받아봤습니다. 함께 먼저 보시죠. 네, 이 박현상 팀장님은요. 이 디스플레이와 엔터주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박종훈 팀장님은 미국 IT 기술주와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황효연 팀장님은 중국 소비주와 제약주 이렇게 꺼내 오셨습니다. 요거 일단 이유부터 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현상 팀장님 디스플레이 엔터요? 네, 디스플레이 엔터. 이게 좀 약간 이럴 수 있어요. 저희 경주만 하면서 매일 반도체 얘기했으면서 네. 결국 반도체는 저희 셋에 없네요. 아무도 안 하셨네요. 예, 네. 이거를 이유를 좀 이따가 같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지금 디스플레이 말씀드린 이유는 내년에 우리가 지금 항상 비전 프로 얘기하고 올해 상반기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비전 프로 얘기하면서 OLED 어떻게 좋아질까? 근데 지금 쏙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아이패드 얘기는 쏙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내년에 드디어 내년 상반기 때 아이패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고 전제가 있으면은 일단은 거기에 대한 추정치 변화가 4분기부터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년을 바라볼 때는 3분기 LG 디플루터 시작해서 OLED 쪽 되게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4분기부터 추정치를 보자는 가장 큰 이유가 내년을 당겨올 수 있는 시점이고 내년 이벤트가 눈에 보이는 거가 되고 4분기부터 그러면 내년 이벤트가 있으면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증액 구간에 들어서는 수준인데 증액 구간에 들어가는 수준에 있는 거가 OLED 쪽에 있는 태블릿, 아이패드가 출력이 되는 거고 기존의 아이폰보다 아이패드가 몇 배 정도 이익이 나온지 아세요? 3.4배입니다. 340%입니다. 넓으니까는. 오, 예. 예, 넓고 대면적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3.4배의 이익 판가가 더 넘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 팔면 3배 이상 판 거 같다. 그렇죠. 이거죠? 드라마틱하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OLED 봤을 때 싼 건 알겠는데 네. 지금 되겠어라고 항상 약간은 안 좋게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네. 그런데 항상 주식은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는 시기에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4분기 쪽 보는 일단 디스플레이 쪽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엔터는요. 엔터 같은 경우는 7월달, 8월달에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앨범 판매량. 그러니까는 7월달 같은 경우에 1,100만 장 정도 팔렸고요. 네. 그런데 8월 달에 470만 장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이 반토막이 더 난 거죠. 오. 그런데 9월 달부터 그 SM의 라이즈라든지 네. 기타 여러 가지 그 아이돌이 나오고 있는데 라이즈만 기본적으로 100만 장 팔렸어요. 그러면 기저효과입니다. 안 좋다가 좋아지는 거가 8월 달에 나오는데 지금 4분기 시장은
항상 실적이 좋아지는 걸 먼저 찾을 겁니다. 네.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시장에서 떠들었던 거 말고요. 시장에서 항상 이게 좋아질 거면 했을 때는 잘 안 쳐다봤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이 엔터랑 디스플레이가 시장에서 안 쳐다봤어요. 그러면 그것이 좋아지는 증의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요. 황 팀장님은 중국 소비하고 제약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바꿔봤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가 이제 4분기에 실적 좋아질 거 또는 내년도 실적 좋아질 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반도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보이긴 하는데 조금 그나마 가장 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게 이제 중국 소비 관련 주식들 이미 뭐 많이 화장품 중에서 몇몇 개는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런 종목들 중에서 뭐 대표적인 종목들 있죠. 중소비하면 생각나는 것들 그런 종목들인데 이제 과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으로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단체 관광이라기보다 중국도 예전엔 다자녀에서 이제 소황제라는 말 썼던 것처럼 이제 개별 관광들로 정말 소비력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좋아질 수 있는 섹터는 결국 돈 쓰는 쪽 섹터. 네. 그래서 카지노나 면세 쪽이 저는 좋아질 것 같아서 우리가 재무로 봤을 때 막 지금 재무제표 보면 다 빨간색이었다가 내년에 검은색으로 바뀌는 네. 섹터가 이제 저는 이제 YOY로 증액되는 것보다 턴어라운드가 사실 더 파괴력은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소비 섹터 쪽에서 좀 찾아봤고 또 하나는 재무제표로는 해석하기 어렵지만 정말 많이 쉬었던 섹터. 그러면 그쪽에서 사실 많이 쉰 섹터 또는 정말 바닥에 있는 쪽에서 대시세들이 많이 나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갔던 10배씩 났던 종목들 보면 다 밑바닥에서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했는 데서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그중에 하나가 바이오인 거죠. 그러니까 네. 많이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기보다 바닥에서 정말 박박 기어서 정말 악성 매물들이 별로 없는 것들 중에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이슈를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들인데 제약바이오 주식들 보면 사실은 뭐 이제 몇몇 바이오 주식들은 사실 재무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 실적들을 땡겨온다는 측면에서는 그건 향후에 조금 시장이 안정됐을 때 이야기인데 사실 그동안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코로나 이후에 2018년도 이후에 2015년에는 한미약품이 산오피 기술 수출하면서 크게 한번 붐이 일었었고 2018년도에는 항암제들이 그랬었고 그리고 나서 사실 코로나를 맞으면서 바이오 회사들이 임상 환자도 그 임상 환자를 이제 얻지 못했고 학회도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부터 작년 말부터는 임상 환자도 모집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회들이 올 하반기부터 뭐 당장 있을 때 유럽 암학회, 종양학회부터 내년에 뭐 미국 암학회까지 쭉 있거든요. 그러면 모멘텀 충분히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모멘텀 찾아봤습니다. 예. 박종훈 팀장님은 미국 IT 기술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헬스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미국에 관련된 섹터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사실 IT 하게 되면은 뭐 다들 아시는 빅테크들을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빅테크의 어떤 상반기에 이제 상승을 좀 보게 되면서 과거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환경을 다시금 우리가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벌써 빅테크라는 그 기업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선택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이제 새로운 선택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만큼의 어떤 산업의 변동성이나 아니면 지금 어떤 화랑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앞서서 선택받았던 그러한 빅테크의 기업들이 하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선택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과거에 작년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10월 때 S&P 500의 바닥을 찍고요. 예. 그리고 올해 상반기부터 정말 랠리를 하기 시작했죠. 빅테크 같은 경우에. 자, 그때 이제 10월 달 한번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 폭이요. 자이언트 스텝이었어요. 네. 75bp씩 연속 4번씩 올라가고 있는 그 환경 내에서 그런 일이 바닥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예, 근데 물론 시장에서는 야,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끝이고 앞으로는 빅 스텝 또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어느 정도 좀 올라온 것 같아. 하지만 그때 당시도 금리를 따지기는 4.5% 그리고 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반기에 그 상승은 그것을 다 떠안고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빅테크 세븐의 그 떠안고 갔던 그 내면을 보게 되면 회사가 단순히 그냥 인공지능 때문에 간 것이다가 아니라 그 빅테크 세븐 물론 왜냐하면 인공지능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왜 하필 빅테크 세븐이냐 했을 때 이 기업 자체의 현금 흐름과 너무나도 튼튼한 어떤 체력 자체가
그 상반기를 끌어올렸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어느 정도 이 선택받았던 기업들이 계속 그 모멘텀을 좀 이어갈 것이다. 물론 상반기에 그 드라마틱한 어떠한 100% 200% 올라갔던 그런 상승을 다시 보기에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지금 고금리를 좀 이어간다, 또 더 길게 끌고 간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는 몇 프로 정도 좀 가져가시는 게 조금 안정성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그 의견들을 좀 대략적으로 들어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섹터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LG 디스플레이 5분기 연속 영업 손실이라던데. 네. 5분기 연속 영업 손실이었고 주가도 한 1년 반, 2년째 빠졌죠. 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힘들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 되겠어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증익으로 바뀌는 시점 자체가 주가는 굉장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태블릿 OLED 출하량이 2023년도 예상치가 520만 대거든요. 예. 그런데 옴디아에 따르면 내년 1,300만 대예요. 그러니까 한 800만 대가 늘어나는 수치인데 그중에서도 아마 아이패드 프로가 한 1,000만 대 정도. 그런데 지금까지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LG 디스플레이가 6대 4 정도 됩니다. 이번에 중국은 빠졌죠. 예. 그러면 LG 쪽이 60%,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40%가 된다면 이것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최근에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 대한 이익 추정치 신규 매출이 2조 3천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새로운 건데 우리가 지금 비전 프로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비전 프로는 플러스 덤입니다. 그거는 업황이 살려줄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의 증익 사이클에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그렇죠. 네. 증익 사이클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TV 얘기 안 했어요. 네. TV가 얼마 전 기사 보시면은 삼성 OLED TV에 어쩔 수 없이 LG 디스플레이 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기사 확인하셨을 거고 그것이 연간 한 200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추정치가 아직 잘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출하량이 올해 대비해서 한 56% 정도 증가한다고 하던데 이게 풀가동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시장에서 레이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냐면은 이러다가 또 재무구조 개선 때문에 유상증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 보고서 살펴보니까는 연내 LCD TV 공장 매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내년에 한 5천억 정도 손익 개선 효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네. 요것이 상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부터 그런데 지금 3분기 추정치가 안 좋게 나올 거죠. 그런데 더 안 좋게 나올 겁니다. 한 7천억 정도 3분기 추정치 안 좋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가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럼 LG 디플 안 사고 나는 LG 디플 벤더 사겠다. 네.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소재 쪽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이쪽 업황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당장 지금 우리가 1, 2주 안에는 뭔가 눈에 안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추정치 개선 그리고 판매량 개선의 추이가 우리가 뉴스단에 조금씩 나올 때마다 이게 이익 추정치가 계속 바뀔 거거든요. 그 바뀌는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스터디죠.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면 할수록 조금 해볼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텐션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황 팀장님이 신랄하게 한번 평가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여름까지는 뭐 캠트로닉스도 그렇고 네. 장비 회사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저도 그 말씀하셨던 논리대로 사실 애플이 이제 LCD에서 OLED 전환이잖아요. 사실 저도 큰 기대를 갖고는 있는데 여름에 사실 이게 조금 늦어진다는 기사 나오면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한 단계 다운돼 있는 상태예요. 네. 우리가 뭐 방송 전에 했던 이야기처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저랑 사대가 잘 안 맞습니다. 저랑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사면 다른 부품 장비를 사는 걸로. 부품 장비. 근데 LG가 지금은 저는 굉장한 투자 논리라고 봐요. 우리가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CD에서 OLED로 바뀌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 전기차도 뭐 약간 비교가 좀 하기 위해서 하자고 하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바뀌는 거하고 전 세계에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들이 LCD에서 OLED로 바뀌는 구간이고 그거를 선두가 지금 애플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기회는 분명히 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시기를 놓고 사실 원래는 내년 초 정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 여름부터 나왔던 기사들이 내년이나 이제 내후년
2024년대 하반기를 좀 보고 있는 기사들을 조금 나왔어요. 근데 이거 당겨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기사 플로우를 좀 참고해서 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박혜련님 LG 뒤로 수익 나본 적이 없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지금 네. 저도 이해를 하는데 네. 이게 항상 몇 년 동안 빠져서 맞아요.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네. 주가의 저점과 그 상승폭의 기울기는요, 모든 투자자의 불신과 그것 때문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스터디를 해보니까 지금도 이제 매수 관점이 맞긴 하지만 스터디를 해보면서 우리가 확인해보자의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관련 뭐 소재주나 뭐 이런 쪽으로도 뭐 어디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항상 이럴 때만 얘기가 나오는 게 두 종목이 나와요. 이녹스 첨단 소재랑 덕산, 네오록스 두 개가 나오는데 둘 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퍼밴드 보면 굉장히 하단인데 네.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나는 좀 그 변동성이 큰 종목 할게 그래서 대부분 소재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현장에서 주가 측면의 수익률을 봤을 때는 오히려 대형주한 것들이 더 많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중간에 많이 변동성 때문에 딴 데 가십니다. 중간에 매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번 그쪽 소재 종목들 쉬면은요 2달 반, 3달 쉬거든요. 그러면 그 쉴 때 오히려 변동성이 너무 없이 그냥 어떻게 좀 조금씩 샌다 그러나요? 이래 버리면 사람이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지금 10월달, 9월에서 10월달 구간은 네. 대형주 구간 일단 나올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 소재 밸류체인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급 주신 게 엔터 쪽이잖아요. 네네. 우리 엔터사들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역대급이라는 거 네. 올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네네. 주가가 가냐 안 가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2분기를 생각을 해보면 네. 2분기가 대부분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뉴진스, 르세라핌 같은 글로벌 아이돌이 나와서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 기억에서 2분기 때 JYP든 SM이든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요 실적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서프라이즈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사고 우리 네. 개인들도 같이 샀기 때문에 주가 기운이 좀 굉장히 셌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과 8월 사이에 그 앨범 판매량 공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8월 달에 보시면은 신규 아이돌이 런칭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모멘텀 부재 시기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식을 좀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JYP가 그리고 MSCI에 편입이 됐죠. 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MSCI에 편입된 이후에는 종목들이 좀 외국인들 공매도도 시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지는 경우야. 그 JYP만 빠진다고 해서 다른 거 같이 빠지 이런 식으로 논리 형성돼서 지금까지 좀 안 좋았는데 SM 입장에서는 라이즈라는 보이그룹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계속 다른 보이그룹이라든지 하이브부터 시작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기에는 3분기 추정치가 형성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형성이 되는 시기에 한번 세게 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퍼밴드 그리고 시총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이브 입장, 퍼밴드가 뭐예요? 퍼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는 길이가 있고요. 네. 그 PER이 10배, 7배, 20배 이렇게 닿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사이트를 열어보면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 그것이 역사적 저점을 찍는 순간에 퍼밴드 하단이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퍼밴드 하단에 대부분 종목이 지금 와 있어요. 그러면은 빠질 만큼 빠졌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이브 입장에서는 2024년도 실적, 2025년도 실적 OP에 약 20배. 우리가 하이브 욕할 때 무렇게 했습니까? 퍼 60배, 80배 그랬거든요. 근데 25년 실적 당겨오면은 20배 정도가 약 10조예요. 10조 퍼밴드로. 10조인데 시총이 10조인데 그게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24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럼 24, 25 정도는 해볼 만한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도 메이저들이 해볼 만한 구간대에 있는 것들을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드디어 가겠구나 하는데 지금 그 메이저들이 들어오고 있는 수치 그리고 2023년도 예상 PER 25배 정도 구간이 JYP가 한 27만 원, 10만 7천 원 정도 되거든요. 예. 딱 거기 찍고 올라와요. 어. 그러면은 그 구간 정도에서 해볼 만한 거 하고 10월부터 아티스트 컴백이 되고 실적 추정치가 넘어진 수치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게 또 얘기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반 빠졌어요. 네. 엔터 같은 경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 시점을 좀 본다면은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그나마 엔터랑 제일 가까워 보이는 박정훈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망. 뉴진스 좋아합니다. 네. 뉴진스 좋아하는데 네. 사실 뭐 요번에 YG 이슈가 저도 그 미국 뉴스를 좀 많이 다루면서 YG 이슈가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아주 제일 앞에 일면에 뭐 나올 정도로
뭐 물론 일시적이었지만 네.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 돼 가지고 지금 미국과 여러 어떤 아티스트들의 어떤 공연 퍼포먼스도 좀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너무나도 뛰어난 K-팝 아티스트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지금 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이제 콘서트를 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극장에 가가지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들 이런 여러 산업군으로 이제 퍼져 나갈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가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지금 뭐 블랙핑크나 뭐 뉴진스나 여러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뛰어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은 네. 이게 종목별로 조금씩은 투자 논리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SM은 3분기에 앨범이 잘 팔릴 것 같은 걸로 지금 증권사 탑픽입니다. 근데 JY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메리칸 투 코리아에서 A2K 프로젝트 아시죠? 거기서 최근에 VCHA라고 6인조 멤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VCHA 멤버 6인조 멤버가 어떻게 팔리는지 어떻게 판매량이 나오는지가 투자 포인트가 될 거고 네. 하이브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그 A2K 프로젝트 같은 드림 아카데미 그게 지금 최종 데뷔 멤버가 발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 사별로 근데 YG 같은 경우 약간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노이즈 이후에 우리가 쳐다보기로 하고요. 재계약건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저는 저 회사에 좀 제대로 좀 좋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각각 아티스트별로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는 거 이건 추후에 살펴보시기로 하고 네. 각 회사별로 투자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엔터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 그러면 이거 할래요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탑픽은 SM, 증거는 다 SM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다른 분들은 다 싫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변동성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대부분 분들이. 그런데요, 항상 그 산업이 올라가는 시기, 처음에 시기는 실적부터 보고 그다음에 변동성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엔터의 기본 투자 포인트는 앨범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공연이 아니고 앨범이에요? 공연은요, 우리가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이 가능해요. 네. 근데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 추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 아까 SM에서 라이즈라는 보이그룹이 100만 장 판매 나온 거는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SM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투자자분들은 밑에 있는 걸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문제라 생각해요. 우리 경주마 시간에 약간은 우리가 주가가 오른 것과 실적 좋은 것과 모멘텀 이런 거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처음 또 말씀드린다. 모든 산업에 처음 시작하는 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앨범 판매량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종훈 팀장님은 저희가 뭐 특별히 미국 증시에서 주목하고 계신 걸 좀 요청을 드렸는데 네네. 하반기에도 역시나 IT 섹터, 빅테크죠? 예, 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은 아마 조금은 좀 심심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안 심심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2024년, 2025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찌 보면 약간은 좀 방망이를 좀 짧게 들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네. 그래도 좀 안정적인 기업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알파벳 그리고 그 외에 뭐 테슬라 뭐 여러 너무너무 굴지의 뭐 빅테크 기업들이 있지만 네.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엔비디아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나온 그 모건 스탠리의 어떤 자료를 좀 따르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좀 과매도 구간에 좀 들어섰다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받았습니다. 상위 이제 팩트셋 자료에서 나왔던 건데 네. 그걸 이제 모건 스탠리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과매도 구간 10종목 중에 상위에 또 이제 속할 만큼 이제는 너무 좀 과열돼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좀 보는 그런 어떤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인공지능은 아직 어찌 보면 너무 좀 먼 미래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에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으니 이제 좀 거품이 좀 꺼질 때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빅테크 기업들은 단순히 인공지능이 아니라 지금의 어떠한 고금리 상태에서 이게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상태에서 기업의 어떤 체력을 조금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상황에서 개인마다 사실 저는 애플이 좋습니다. 네. 또는 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좋더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종목을 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게 되면 데이터 센터의 어떤 매출 또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사실 전체 매출의 75%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이 매출 자체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아니라 좀 꺾일 것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의 어떤 공급이 워낙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년과 또는 하반기, 가까운 하반기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이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좀 커질지는 더욱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뭐 로봇 관련해서도 최근에 국내에서도 큰 이슈가 좀 됐지만 로봇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그러한 이제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특히나 이제 GPU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아직은 독보적인 그런 우위를 좀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 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그 이익 자체가 40%가 거의 40%, 35%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성장세 또는 어떤 체력 그리고 지금의 어떤 트렌드를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약간의 조정받았던 그 위치까지 봤을 때 지금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이 있다면 50만 원, 뭐 100만 원 다 사세요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은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가지고 계시 않으신 분들은 조금은 한번 좀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엔비디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바장님이 젠슨 왕이 주식 좀 많이 판 것 같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네. 지금 엔비디아 주가 지난해 말을 보니까 146달러 뭐 이러던데 지금 거의 한 3배 가까이 오른 그렇죠. 거잖아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뭐 고점은 사실 510불 예, 그 정도에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인공지능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바닥에서 실적을 내가 보고 조금 변동성을 더 주고 싶은 기업들도 있어요. 네. 예, 뭐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도 네. 계속 적자였다가 이번에 힘든 이 고금리 시대에서 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우버도 이번에 분기별로 또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약간의 자극성이 되는 이런 기업들도 분명 있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안정성을 좀 가지고 가고 싶다. 아직 시장이 약간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네. 분들은 빅테크 기업 내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헬스케어잖아요. 예. 뭐 사실 뭐 저는 비만 치료제 때문에 핫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네네. 4분기에도 헬스케어가 유망하다고 보시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세요? 사실 2022년을 아마 미국 주식을 조금씩 팔로우업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22년 두 섹터가 상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장주들 있었던 정말 빅테크들 정말 하락을 많이 했죠. 뭐 10분의 1 토막 나는 기업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두 섹터가 뭐였냐면 하나는 에너지 관련주. 예, 왜냐면 워낙 고유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에너지 섹터가 상당히 이제 상승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워렌 버핏도 옥시덴탈 페트롤륨을 또 매수하면서 또 시장에서 큰 관심을 좀 받았었는데 네. 그 다음 섹터가 헬스케어였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헬스케어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자, 근데 지금 금리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이게 계속 이제 지속된다면 뭔가 방어하는 섹터를 내가 포트폴리오 하나를 담고 싶은데 그럼 지금 에너지 섹터를 내가 담아야 될까라고 봤을 때는 이 고유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내가 좀 개인 투자로 좀 대응하기가 좀 힘들고 네. 자 그렇다면은 헬스케어 업종 중에 내가 하나를 조금 안전하게 방어주로서 한번 들고 가고 싶다. 자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정말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제가 아는 이제 형님과 이제 퀀트 프로그램을 좀 돌려서 한 2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좀 합니다. 예. 그래서 퀀트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들이 좀 괜찮은지 과거에 정말 힘들었을 때 괜찮았던 섹터가 보험주였어요, 사실은. 근데 재미가 없습니다. 단점은 재미가 없고 뭐 올라봤자 뭐 4%, 5%.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험주 좀 재미없고 차라리 좀 약간 좀 자극적인 걸로 좀 넘어가기 일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던 기업은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는 기업이에요. 생소한데요? 예.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예,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는 이 기업인데 이 기업은 사실 존슨앤존슨 그리고 일라이 릴리와 거의 시가총액을 가장 상위에서 네.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가장 뭐 거의 공룡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보험회사입니다. 예, 건강보험회사고요. 그리고 미국 최대 건강보험회사인데 거의 뭐 압도적인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가진 게 뭐냐면 이 기업이 물론 동종 업종에 비해서 상승률, 그러니까 뭐 성장세도 너무너무 괜찮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예. 물론
보험이 주된 어떤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매출에 이제 투자하는 부분이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이 3, 4%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전체 매출에서 14%나 차지를 합니다. 영업이익이 예, 매출에 비해서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향후 어쩌면 지금 최근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과 또는 헬스케어의 어떤 접목이 시장에서 조금 이슈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게 만약에 조금만 더 가시화된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이 인공지능과 헬스케어의 어떤 모멘텀을 또 형성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뭐 물론 일라일리나 뭐 이제 노보노디스크나 지금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에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온기가 좀 퍼져 나갈 수 있는 또는 방어 섹터로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 팀장님도 제약 섹터를 네.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게 네. 헬스케어 안에서도 제약 바이오를 좀 더 보고 계신다 이런 의미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상 조금 변동성이 좀 더 크고 약간 투기적인 성향도 확실히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뭐 제약 바이오 이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제약 바이오를 지금 전반적으로 다 보자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제약 바이오 ETF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약 바이오 ETF 보니까 주가가 거의 안 올랐어요. 거의 바닥에 있거나. 여기 보니까 전통의 제약사들이나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 워낙에 많은 범위를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나 삼성바이오로직스들은 사실 좀 밑바닥에 있고 그다음에 몇몇 뭐 AI와 같이 협업하는 몇몇 뭐 루닛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져 있고 전통의 제약사들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섹터 자체가 시세가 좋으면 ETF로 접근하기가 참 좋았죠. 올 상반기에 2차전지 ETF가 흐름이 좋았던 것처럼. 근데 지금 바이오 ETF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이제 종목들마다 하는 일이나 성과들이 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 종목 단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걸 봐야 되나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은 사실 가장 좋은 게 우리나라는 제약 바이오를 볼 때 내수에 국한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내수 기업으로는 절대 먹고 살 수가 없고 네. 결국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으려면 결국은 기술 수출 또는 신약 개발이겠죠.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4공장 또 2025년까지 5공장 해서 정말로 제약바이오지만 뭐 제조업체 같은 정말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가 별로 안 올라가잖아요. 이제 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뭔가 그 제약바이오에 어울리는 뭔가 기술출이 뭔가 크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좀 약한 것 같고 결국은 지금 계속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있을 만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약이나 그런 발표들이 있을 만한 종목들 네. 또는 정말 화끈하게 이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좀 필요한 거죠. 대표적으로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일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중국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신약 개발사 중에 하나의 HK 이노엔 또 흐름이 좋았었고요. 뭐 종근당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사실 지금 주가 올라가는 게 이런 비만 치료제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미약품 같은 종목 회사들. 이제 올 유럽 학회나 그다음에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 내년에 미국에 있을 종양 학회들까지 해서 이제 신약 관련 임상 발표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 자료들은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번 학회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발표한다더라. 그러면서 좀 매매하시는 모멘텀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황 팀장님 SK 바이오팜을 네. 탑픽으로 들고 오셨는데 네. 딴 종목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이제 서두를 좀 길게 깔았고요. SK 바이오팜은 이제 뇌전증 치료제. 이제 이게 이름이 좀 간질이라는 단어가 좀 과거에 이제 그 어감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뇌전증이라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뇌전증 바뀌었고 사실 SK 바이오팜이 공모주 따상 열풍에 가장 첫 번째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사실 그때 이후로 사실 주가는 굉장히 많이 좀 빠졌죠. 네. 그리고 나서 사실 SK 바이오팜이 신약이 있다기보다는 그 엑스코프리가 미국 시장에서 얼마큼 빠르게 적용을 하느냐 그게 문제였는데 사실 2022년 말부터 엑스코프리가 미국 시장에 잘 적응을 해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됐었죠. 근데 그게 계속 딜레이 돼서 지금 2023년 말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이제 정말로는 2023년 4분기에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거다.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그 SK 바이오팜에서 만든 간질 치료제 약이 네. 미국 시장에 잘 적응을 해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는 해가 이제 올 4분기 또는 네. 내년 1분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도 빠질 만큼 빠졌고 정말로 한 3년 내리 빠졌거든요. 2년 정도를. 그러면 그리고 이제
실적 모멘텀도 있고 다만 이제 단점은 이거 엑스코프리 하나밖에 좀 기댈 데가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동안 사실 오랫동안 그 묵혀왔던 재료가 이제 터지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번 저가에서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종목이지 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중국 네. 소비 관련주도 미리 듣고 이제 신랄한 비판으로 한번 이어져 가볼까 하는 호텔 신라를 거론하신 그냥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호텔신라를 말씀드렸고요. 카지노 섹터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한중 정상회담이 좀 예상됐다는 어젯밤에 기사도 또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관련 종목들 보면 다 주가도 바닥에서 기어가고 있고 최근에 전반적인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텔신라 주가는 별로 빠지지 않고 옆으로 다 기어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조금 변동성을 좀 크게 줬었던 게 롯데관광개발 같은 종목이고 그다음에 화장품 주식에서는 또 VT라는 종목이 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져 있고 네. 지금 중국 소비 관련 주식들은 지금 일단은 정말 저는 이제 턴어라운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저는 해볼 만하다. 다만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나왔던 정말 우리나라 한류 열풍에 나섰던 그런 시세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정말로 이제 주가가 정말로 망가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좋아지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 대비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거라고 하면 충분히 네. 해볼 만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반기에 네. 간다 가다가도 안 갔던 그죠? 건데 네. 하반기 한번 레벨업이 되긴 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국 관련이 솔직히 전 너무 올드해요. 올드하죠. 예, 네. 이게 지금 주가가 세게 갈 거면은 굉장히 많은 뭔가가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요 황팀장 의견도 한 80% 이상은 동의를 하는 게 네. 지금 똑같습니다. 다 올드하다 저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잘 안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오는지 네. 혹은 거기서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종목과 커버하지 않는 종목이 나뉠 겁니다. 그래서 커버해서 그 다음에 추정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것만 확인하는 것만 있으면은 일단 저는 한두 번 정도는 충분히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약 헬스케어도 해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제약은요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아니 올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뭐라 그럴까 이게 내가 많이 사기가 좀 저는 두려워요. 바이오는 바이오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이 사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약 바이오는 오래 들고 좀 불안하니까 그래서 각 종목별로 좀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황 팀장은 올드하다로 오늘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올드한 황 팀장님. 네. 예, 예. 네, 워런 버핏은 지난 57년간 연평균 19.8%의 수익을 냈죠. 그런데 실제로는 매년 벌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2011년엔 마이너스 4.7%, 2015년엔 12.5%의 손실을 봤고 2020년에는 S&P 지수가 18% 넘게 상승했음에도 고작 2% 남짓 벌어들이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버핏의 성공은 우리의 여정이 몹시도 길고 또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이 파란색 숫자들에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희망과 용기 잃지 마시고 남은 하반기에도 저희 경주마와 계속 함께 하시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